조선은 아까 말씀드린 위정척사인데 성리학적인 질서를 수호하고 사학을 물리치는 이단인 서양 학문을 물리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위정척사는 이거 틀렸나 봐. 이걸 아는가 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게 뭐냐? 동도 서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초서양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동도, 동쪽에 있는 도는 우리께 더 뛰어나. 주자성리학이야 이거. 단지 서양의 이로운 것들만 받아들이자. 아까 중체서양하고 비슷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는 동도라는 건 뭐냐. 동도라는. 주자성리학인데 그 주자성리학은 뭐냐. 중국에서 온 거 아니에요. 더 특이한 거는 중국에서는 원시 유교가 있습니다.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원시 유교를 만들어 놨는데 이 원시 유교를 11세기, 12세기, 13세기 들어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형이상학적으로 새롭게 이제 가치관을 정립을 한 방법론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이제 주자라는 사람이 새롭게 정리를 했다라고 해서 주자학 내지는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합쳐서 주자성리학이라고도 하고 또 양명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육상사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원시유교를 해석한 방법이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그 많은 유교의 갈래 중에서 주자가 정리해 놓은 그 성리학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주자의 그 성리학 해석을 단 한 줄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것에서 벗어나면 사문난적이라고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 새로운 그 유교의 해석 방법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자가 만든 성리학 하나만을 받아들여서 이게 절대 진리라고 외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학자들하고 야, 이게 탈레반 아니냐.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유교 탈레반이라는 말을 이제 유행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조선은요, 주자 성리학 탈레반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여기 여성분들 계신데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행복하게 여기셔야 돼요.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언년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게 누구냐? 서양 선교사들이에요. 서양 선교사들이 오니까 아니 사람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들을 지칭할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거야. 무슨 김씨 부인, 박씨 부인 야, 이게 뭐냐? 앞으로 이름을 지어줘야 이 사람이 독립된 개인으로서 살아갈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너는 헬렌 해. 응? 너는 낸시 해. 그래서 김환란이 헬렌을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환란이 된 거예요, 이게. 또 하란사라고 있죠, 하란사. 란사는 뭐냐? 낸시를 한자로 표기하면 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정말 이때 태어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여겨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를 이야기할 때 서양 선교사를 빼면은 근대가 정리가 안 됩니다. 이름뿐만이 아니고 그 세문안교회라고 광화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세문안교회의 개화기 시절에 세례를 받은 사람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언더우드의 후손이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서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이제 선교 실적을 그 나라 사람들이 세례를 몇 프로를 받았느냐 이걸 조사하는 게 나오는데 유독 그 조선이 그 세례를 준 비율이 낮아요. 16%가 밖에 세례를 못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100명 중에 16명에게만 세례를 줬어요. 왜 이렇게 낮을까 이걸 보니까 이 서양 선교사들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은 기독교만 잘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첫째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 아편 때문에 막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잖아요. 이 담배 피면은 금방 이게 아편 흡연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세례를 안 줬어요.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은 맨 아침부터 술 먹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은 또 세례를 안 줬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첩을 두고 있었잖아요. 이건 일부일처제 이거 안 맞는다. 그래서 첩들을 전부 돌려보내고 해방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을 공부하려면은 그 당시 성경을 전부 일부러 한글로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공부를 해야 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근대 문명인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은 세례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개한 나라가 근대 문명으로 전환되는 계기는 사실 서양 선교사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학교 만들어서 근대식 학교를 통해서 근대인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정척사로도 안 돼, 동도서기로도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주자성리학은 그 바탕으로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자성리학이 우리가 우리 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것은 뭐냐? 아마 우리는 아직도 우리 것이 무엇이냐를 모색하는 작업에서 뚜렷한 우리 나름의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 선에서 우리가 더 이상 뭔가의 새로운 가치 척도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란 뭐냐?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동도서기의 근본적인 한계는 바로 우리의 동도가 우리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 것을 찾는 그런 고통스러운 작업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정신적으로 많은 혼란을 계속 겪으면서 뭐에 대한 우리의 가치, 우리를 지칭할 수 있는 그 무엇의 그 개념, 이걸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무라이 계급에 아주 큰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는 그 계급이에요. 그런데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가지고 번들이 다 이제 전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라이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야, 이게. 이때서부터 사무라이들이 뭘 하기 시작했느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을 칼을 찬 사대부 혹은 독서하는 사무라이라는 계층으로 칼싸움만 하던 그 무의 나라가 이제는 문무겸전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떠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해서 이제 행정가도 되고 학자도 되고 교장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초기에 한국에 온 일본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전부 칼을 차고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 나 사무라이 계급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 사무라이의 그 문무겸전의 이런 사고방식이 일본을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냥 부세나라.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군정종식, 문민통치. 노태우 대통령 무렵에 일본의 그 한국 정치 전문가인 그 다나카 아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 정치를 투시한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뭐라고 써놨느냐? 한국 역사에서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을 합치면 30년인데 이 30년은 지극히 예외 중에 예외의 시대였다. 붓으로 그 권력을 휘두르던 나라가 갑자기 총을 찬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인 통치를 그 30년 했는데 이 30년의 무인 통치는 조선이라는 이 나라의 그 지금까지의 역사 진행 과정을 볼 때 지극히 예외 중에 예외의 나라다. 따라서 예외라는 것은 예외가 꺼지면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노태우 정부가 이제 임기를 다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붓을 휘두르는 문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격렬하게 회귀할 것이다 라고 써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일본은 그 당시에 그 메이지 유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막판에 이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이제 보신 전쟁이라고 하는데, 막부파하고 막부를 지지하는 파하고 메이지 유신을 지지하는 파가 이제 그 세력이 비등비등했어요. 그래가지고 에도, 동경을 이제 놓고 막부군이 그 여기 있는데 이 메이지 유신군이 에도 앞까지 쳐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뭔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일본이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 막부의 사령관이 막부의 그 지도자를 설득을 해서 이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일본의 나라는 외국의 식민지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우리 권력 내려놓자. 그래서 권력 내려놓고 에도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메이지 유신군이 에도를 무혈 점령을 해요. 이것을 가지고 막부의 사회적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부는 메이지 유신군하고 얼마든지 맞서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실력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고 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위기에 딱 처했을 때 야, 이러다가 우리가 싸워서 우리 다 개판이 나면 외세가 와서 우리를 점령할 거야. 외세한테 이 나라를 지배당하느니 차라리 쟤네들이 난 거 아니야. 우리 사회적 자살하자. 막부가 자살해줬기 때문에 일본이 큰 혼란 없이 위기를 넘어선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는 다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뭔가 국가적으로 그 큰 상황이 닥치면 다 일치단결하는데 얘네들은 끝까지 이 외세 저 외세 불붙어가지고 외세 붙어가지고 외세끼리 싸움을 시키려고 하는 정말 도저히 이해 못할 족속들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써놨습니다. 러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러일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이 영국과 러시아가 이 19세기에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러시아가 바다로 나오는 거를 영국이 틀어막은 게 이게 이 영러 그레이트 게임인데 러시아가 한반도를 차지해가지고 한반도의 마산이나 부산을 군항으로 만들어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부산이나 마산까지 연결을 해서 이 러시아 함대가 태평양을 막 누비고 다닐 때는 영국의 이 해양 패권이 끝나는 날이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영국은 러시아가 한반도를 차지하는 것을 틀어막아야 되는데 틀어막으려고 보니까 툭 하면은 조선의 지도부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제1차 조럼이랴 제2차 조럼이랴 뭐 심지어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민비가 또 가가지고 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조선을 러시아판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이 을미사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영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일본 너희들이 우리 좀 대신 싸워줘. 우리 돈 없는데요. 야, 국채 발행해. 국채 발행합니다. 자기네 본국 정부 1년치 예산의 8배를 국채를 발행을 해요. 근데 국채가 팔리나요? 이거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망할지도 모르는 국채를 누가 사줘요? 그러니까 영국이 유대인 자본 팔을 비틀어가지고 유대 자본이 그 일본 국채 다 사주잖아요. 그때 그 국채를 사준 그 유대 자본이
나중에 뭐가 됐느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만든 그 회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 무기 없는데요. 무기 다 떼줘요. 심지어 막 이탈리아, 아르헨티나가 순양함을 이탈리아에다가 두 척을 주문했는데 이 배가 완성이 돼가지고, 배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었습니다. 포는 영국제를 실었어요. 영국이 이탈리아하고 아르헨티나 막 팔을 비틀어가지고 이 배를 아르헨티나에 인도하기 위해서 태평양을 항해하는 배를 기수 돌려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러일 전쟁을 그렇게 해서 치른 거예요. 전비를 18억 엔이 들었는데 그 중에 12억 엔을 영국하고 미국이 대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전쟁에 필요한 모든 정보 다 영국이 대주고 미국이 대줘가지고 러시아가 한반도로 밀고 내려오는 거를 일본을 동원해가지고 틀어 막아가지고 영국의 이 세계 패권 질서를 유지한 게 그게 러일 전쟁의 핵심 본질인데 도대체 조선은 저게 무슨 마음을 먹고 러시아를 저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이 아시아 질서를 이렇게 어지럽히느냐 이게 이렇게 한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외세에 어떻게 저항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그때 일본의 지도부의 대응 방식과 우리 지도부의 대응 방식이 너무 달랐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한중일 삼국 중에 조선만 쇄국을 하다가 이제 쫄딱 망했는데, 그러면 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조선을 그냥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안 삼았을까? 차라리 식민지로 삼아서 무슨 일을 벌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당시 조선을 왜 식민지로 안 삼았나 봤더니 뜯어먹을 것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착취할 이권조차 없는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자, 1820년에 일본이 중국, 인도,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어서 세계 7위 내지 8위권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렇게 일본이 세계 7, 8위권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자기 팔고 은을 캐서 그 은으로 근대화를 해서 그 근대화 자금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지금 이웃나라 일본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는 뭐 답이 불을 보듯 뻔하게 나오는데 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일 수교에서 그때 받아온 자금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때 우리가 2차 오일 쇼크 맞아가지고 나라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일본에다가 뭐 안보 경협 자금이라고 하는 정말 기상천외 그 방식으로 야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에 말이야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써가지고 일본 대신 우리가 싸워주니까 일본 너희들 안심하고 지금 경제 발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여금 내놔 이렇게 얘기해. 일본 정부에서 전두환 저거 미친놈 아니야? 어떻게 감히 말이야 무슨 우리가 대신 지켜준다는 말이 나오느냐 뭐 이래가지고 옥신옥신하다 어쨌든 40억 불 받아와가지고 우리가 기사회생한 거잖아요. 그때 나카소네 일본 총리가 한국이 반도체를 한다고 하는데 반도체 장비 전부 일본 거였잖아요. 그때 나카소네 수상이 한국에 가가지고 삼성에다가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허가한다 사인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같은 반도체 강국이 됐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저렇게 원수돼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비슷한 위기가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제 누구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에서 우리 모습, 우리 주변국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그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연결시켜서 보는 것을 이제 국제관계사적인 그 시각에서의 역사보기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의 그 주류 역사학계는 전부 일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국사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국사라는 건 없습니다. 세계사가 막 맞물려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알려면 국제관계사, 적어도 동북아 관계사 차원에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쓴 책이 저 책인데, 오늘 뭐 강의에서 못다한 말씀은 저 책을 통해서 한번 그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